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쇠로 만든 물고기. 쇠요? 네. 물고기를 왜 쇠로 만들까? 궁금하시죠?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온 질병 중에 의외로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빈혈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빈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개발 국가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에서는 빈혈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캄보디아 있죠. 네. 캄보디아는 인구의 무려 50%가 빈혈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대. 그러니까 빈혈 때문에 갑자기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빈혈?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철분제 먹으면 되지. 인구의 50%나 왜 빈혈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산모나 임산부가 옆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분제 있잖아.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제 사서 먹죠. 예. 근데 철분제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평상시에 그거 먹는 사람 드물잖아. 그런데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는 더욱더 철분제를 사 먹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캐나다의 크리스토퍼 찰스란 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은 철분을 섭취하면 되는데 어떻게 철분을 싸게 잘 섭취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크리스토퍼 찰스가 연구를 해봤더니만요. 음식물 안에 철을 넣고 끓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음식물에 쇠를 넣고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겠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쇠로 만든 물고기라는 거예요. 고철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면 음식물에 넣었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죠? 원래 거기는 물고기나 이런 생선류를 많이 먹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형태도 형태지만 과연 이 철을 물고기로 만들든 마징가 제트 모양으로 만들든 끓였을 때 이게 어떻게 철분으로 몸에 흡수가 되냐는 거죠. 아무 철이나 갖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철이나 갖다가 끓인다고 이게 철분 성분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대요. 구성 성분이 다른 철이 있는데 그거는 끓여서 먹어도 몸에 전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토퍼 찰스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이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국 끓이실 때 한 번씩 넣고 드셔보시라. 그랬더니 빈혈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빈혈 인구가 확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산업까지 발전이 됐대요. 뭐냐면 쇠로 만든 물고기를 만드는 산업,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와이파이 쓰레기통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15분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기발하지 않아요? 오. 이 쓰레기통은요, LED 화면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1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코드를 제공한대. 그러니까 코드를 자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입력을 하면 15분 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쓰레기통이 있는 지역은 더러워질 리가 없겠군요. 그러니까요. 이 업체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품을 설치했었을 땐 사람들이 저게 뭐야? 되게 신기했었는데 한번 쓰레기를 넣고 와이파이를 써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이건 내가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넣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리가 자연스럽게 깨끗해졌다는 거죠. 서로 쓰레기를 버리려고 안달이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쇠로 만든 물고기나 와이파이 쓰레기통이나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꿈꾸신다면 이렇게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창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치킨집이나 맥주집 아니면 커피 전문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북백 볼드 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야말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쇠 물고기도 그렇고 와이파이 쓰레기통도 그렇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물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주변에 불편한 점을 좀 찾아보고 이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우, 얼마나 불편한데요. 올 상반기 안으로 시골에서도 이제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어르신들이 왜 펀드에 가입할까? 참 궁금하죠? 일단 시골이라 하면 농협이나 수협이 기반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금융권. 그죠? 예.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시중은행보다는 농협이 더 편하신 분들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는 젊은이들은 금융정보 지식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까지 펀드를 판매를 해서 소득 격차를 해소를 할 수 있겠다.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반대죠. 오히려 소득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제는 시골의 어르신들 쌈짓돈까지 뺏으려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이 펀드라는 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 설명을 제대로 해줄까? 이거 원금 보장 안 돼요. 이 얘기보다는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요. 이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서울 사람들은 하나씩 다 한다고 그러면서 도장만 찍어 그러겠죠. 나중에 보면 깨알만한 글씨로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어쩌고 손실이 어쩌고 이런 거를 뒤늦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 점도 불편해요.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상승한 게 한 2, 3년간이었잖아. 네. 그동안에는 안 하고 있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요즘은 거의 없죠? 이럴 때 왜 펀드를 어르신들한테 팔냐고요. 수익률이 높았을 때는 안 팔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한테 팔고 이거 너무 속보이는 행태 아니에요? 그동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는데 정부가 하다 안 되니까 최후의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뭔 얘기냐면 저희가 방송으로 불편한 얘기를 짚어드리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일을 저희가 또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여러 번 항공 할증료 너무 불편하다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5월부터 이 항공 할증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해요. 저희가 주장했던 방식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항공업계가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붙는 유류 할증료가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대요. 기존에는 구역별로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훨씬 이동거리는 멀지만 구역만 같으면 할증료가 훨씬 적고 거리는 짧지만 구역이 달라지면 할증료가 더 많고 이런 불합리가 있었거든요. 방송을 들었는데 가물가물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하와이 그리고 뉴욕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권역이란 이유로 유류 할증료가 같습니다. 즉 뉴욕 가는 사람보다는 하와이 가는 사람은 바가지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뉴욕 가는 사람들도 설마 항공사에서 유류 할증료를
손해보는 정도로 받겠어요? 절대 손해 안 보는 수준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욕을 가는 사람이든 하와이를 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덤터기를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불합리를 잘 지적했나? 오늘 나온 얘기는요. 5월부터 거리 비례 구간제로 전면 유료 할증제 제도가 개편된다고 해요. 아무튼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누가 쳐줘요? 제가 쳐드릴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하면은 지금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의 시작은 온라인 서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동네 서점을 죽이기 시작했다. 왜 죽여? 왜냐면 아마존이 동네 서점을 만들어 직접.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책을 팔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정체성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온라인 떼야 되겠네. 그렇긴 한데요. 참 재밌는 게 동네 서점이 아마존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회복을 하더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10% 이상씩 늘어날 정도로 동네 서점이 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거야. 오호,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존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나는 거야. 우리도 오프라인 서점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미 1호점은 작년 11월 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에 있잖아요. 시애틀에 냈고요. 오늘 샌디에고, 미국 샌디에고에 2호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2호점에서 일할 관리자, 점원 모집 광고를 냈고요. 자, 그러면 동네 서점이 왜 매출이 10% 이상 늘었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2009년 이때부터 아마존에도 세금을 매겼대요. 뭐에 대한 이 세금이 뭐냐면은 판매세라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9년 이전까지는 아마존에는 이 판매세를 안 매겼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서점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서점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안 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던 거죠. 온라인 서점에 대한.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항의를 하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법이 생기면서 아마존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똑같이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예전만큼 싸지가 않은 거야. 그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은 동네 서점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오프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사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이 외신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점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지역마다 서점 연합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점을 오픈을 하기 전에 이 연합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개인이 마음대로 못 내요? 물론 무시하고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연합회에서 벤더사라고 그러죠. 책을 도매에서 떼어주는 그런 분들, 이 벤더사에 온갖 협박을 한대요. 한마디로 갑질을 하는군요. 저기는 우리 회원사 아니니까 납품하지 마. 만약에 납품을 할 경우 우리 회원들이 보이콧하겠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점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문턱이 꽤 높다는 거죠. 조만간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 내놓잖아요. 네. 갤럭시 S7. 근데 갤럭시 S7 가지고 말들이 상당히 많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이런 보도를 했어요. 갤럭시 S7은 클래스가 다른 스마트폰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던 스마트폰 기능을 모두 담았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뭐냐면 카메라에서 갤럭시 S7은 아이폰 6S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점수를 더 높게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진하면 아이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설명까지 붙였어요. 갤럭시 S7의 12메가픽셀 카메라는 전작인 갤럭시 S6보다 해상도는 낮지만 결론적으로 훨씬 훌륭한 선택이다. 아이폰 6S 플러스보다 3배나 많은 픽셀 수를 가져 갤럭시 S7이 우위에 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이상한데요? 왜 아이폰 6S랑 비교를 할까? 곧 아이폰 7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갤럭시 7은 곧 나오잖아요. 3월 중말에. 아이폰 7은 9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연도에 나온 걸 비교해야지 왜 작년 거를 비교를 하냐고. 그러게 삼성이 뭔가 수를 썼나요? 월스트리트 저널에까지 협찬을 하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CJ가의 원조 오너죠. 이맹희 회장. 현재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형이고 아마 이 두 형제가 다툼을 오랫동안 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맹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200억에 달하는 빚을 남겼다는 거야. 아니 재벌 회장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겼대? 신기하죠? 200억을 남겨도 참 이상한데 마이너스 200억 원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재벌 중에 재벌인 이재현 회장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9일 법조계와 CJ그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정상속 승인 신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한정상속 승인을 내달라 하고 법원에 이미 예전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정 승인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고 그럼 한정 승인이란 뭐냐? 상속 자산 액수만큼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의 자산이 6억 정도 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빚은 200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6억을 승계를 하면 빚도 6억만큼만 승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나머지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아니 그 채권자들은 망한 거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재벌그룹의 오너 이분이 빚이 마이너스 200억이라는 점 그리고 그 아들이 현존 재벌그룹의 회장인데 200억을 갚기가 싫어서 한정 승인을 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한 190억에 가까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엮인 사람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파산할 텐데 그리고 CJ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은 제 기억으로는 자산 가치만 2조 원이 돼요. 하도 뭐 조조해서 2조가 뭐 많은 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야 뭐 꿈에도 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죠. 그런 거부인 이재현 회장이 200억을 갚기 싫어서 한정 승인을 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그 200억 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 누군데요? 알고 봤더니 이건희 회장이랑 싸울 때 변호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변호사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 인지대 값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쳤더니 약 200억 원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 200억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와 말도 안 돼. 근데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이맹희 회장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재현 회장도 200억이란 돈을 일반적인 채무자나 이런 분이었다면 아마 갚았을 것 같기도 해. 근데 패소한 변호사들이야. 그래서 에이씨 엿먹어라 하고 안 갚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송에서 졌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그렇죠. 6억만 갚는 게 불법이 아니야. 합법이야. 합법이라는데 법으로 흥한 너네들 법으로 한번 망해봐. 이런 심리가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취업 일자리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들은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취업이랑 일자리랑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잠시 과거 얘기를 해볼까 해요. 홍길동이랑 로빈훗 다 아시죠? 당연하죠. 둘 다 의적이로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설 속에 등장하지만 실존 인물이라는 거야. 그렇죠. 홍길동 경우에는 15세기 중엽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래요. 진짜 유구국, 현재는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로 건너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홍길동이 실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로빈후드도 마찬가지예요. 12세기 무렵에 실존했던 인물 헌팅턴 백작의 별명이 로빈후드이다 이런 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로빈후드가 실제로 존재했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죠. 예. 두 번째 공통점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모두 의적이란 점이에요. 둘 다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나 양반, 귀족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는 이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는 시대의 혁명가다.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활빈당을 조직해서 조선팔도를 휩쓸며 탄간오리를 응징하고 의롭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로빈 후드도 근거지인 셔우드 숲을 지나가는 사람이 귀족이거나 부자이면 돈을 빼앗고 천한 신분이거나 가난한 사람이면 빼앗은 돈을 나눠줬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홍길동이나 로빈후드 둘 다 국가로부터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도둑 이렇게 탄압을 받았잖아. 그렇죠. 특히 권력층들은 홍길동 잡아라, 로빈후드 잡아라 상금까지 내걸고 반감이 대단했잖아요. 이제 다시 현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신에 재미난 얘기가 떴어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있죠. 네. 페이스북이 최근 보인 행태가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떴어요. 지난 6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2018년까지 영국 법인 임직원들에게 2억 8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봤더니만 4,800억 원이거든요. 이거를 보너스로 나눠줬대. 보너스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다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보너스 그러면 영국 법인의 대표라든지 임원들한테만 나눠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영국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의 300명이 넘는데요. 300명 모든 직원한테 주식 상여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4,800원을 나눠줬대. 그래서 직원 1인당 받는 보너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13억 2천만 원. 평균이야, 평균 이게. 이야. 한마디로 페이스북 영국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갑부가 된 거 아니야, 갑부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쯤 되면 페이스북이 직원들을 엄청 잘 챙기는 따뜻한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페이스북의 행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꼽고 있는 외신들이 많아요. 뭐냐면 언론들은 이런 페이스북의 선행이 꼼수다. 꼼수라고 매도를 하고 있어. 좀 궁금하시죠? 왜 꼼수냐? 외신들은 페이스북 영국 법인이 2014년에도 영국에서 1억 5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법인세로 고작 4,300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거 뭐 때문인지는 아시죠? 저희가 시사용어로 얼마 전에 집어드렸던 구글세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외신들은 이 얘기까지 붙였어요. 법인세는 이렇게 조금만 내면서도 당시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3,540만 파운드, 그러니까 558억 원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상여금을 엄청 주고 올해 또 준 거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법인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매년 거액의 상여금을 안겨주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외신들이 이렇게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 언급했던 구글세도 언급을 했어요. 복잡하고 기묘한 절세 기법을 통해 페이스북이 미국 EA 지역에서는 24억 파운드, 그러니까 4조 1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수익의 겨우 3.58%, 이것밖에 안 냈다. 이렇게 비도덕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 거의 모든 외신이 성토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거액을 영국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영국 직원들은 그 거액을 영국에서 쓸 거 아닙니까?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역사회로 다 돌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일단 페이스북이 절세를 한 거지 절대 탈세를 한 게 아니거든요.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구글세 논란 그 시사용어로 다룰 때도 알려드렸잖아요.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한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 처벌받을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특히나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절세한 세금을 어디다 썼느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창업주 저커버거겠죠? 아니면 일부 임원들의 배만 불렸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되지. 근데 전 직원이 고르게 나누게 썼다? 이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 가족들도 혜택을 볼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부자들의 돈을 훔친 홍길동이나 로빈후드를 도둑이라고 비난한 사람 없잖아. 일부 권력층들만 도둑이라고 비난했지. 페이스북이 세금을 탈세한 도둑이라고 비난해야 될까? 참 의문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페이스북도 다른 절세 방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방법. 하지만 그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많이 주는 걸 택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페이스북 못지않게 절세의 달인이래요.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절세를 잘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럼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기발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한번 난리가 났었죠. 법인 차량. 네. 법인 차량으로 절세한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고 진짜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해 보도된 내용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고급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면요. 차량 구입에서부터 기름값까지 모든 유지비가 법인명으로 인정받아서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법인 영업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업이익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법인세를 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오너로부터 임원까지 엄청 고급 자동차를 굴리고 있잖아. 그게 다 절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지난해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이렇게 법인차 리스를 통해서 감면된 세금이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조 원. 이러니 절세의 단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세의 단일이라고 얘기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있어요? 증여. 지난해 국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하경 의원이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 주식 소유 현황 이 자료를 봤더니 2014년 기준으로 15개 기업에서 미성년 친족 무려 39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대요. 보유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당시 시가로 환산해 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960억 원. 그러면 한 명당 평균 25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애들이 미성년자가 특히 그룹별로 보면요. GS그룹 있죠. GS그룹은요. 미성년 친족 6명이 무려 710억 원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대. 여기는 애들당 100억이네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에요. 두산, 롯데, LS, 대림, OCI, 효성,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대성, 중흥건설. 이름 부르기도 힘드네.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이렇게 친족 미성년자들한테 지분을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미성년 친족들에게 주식을 쥐어주고 있을까? 경영권 강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절세 효과를 노린 거라는 분석도 많아요. 뭔 얘기냐면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게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합법적인 절세인 거죠. 탈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왜 페이스북이랑 우리나라 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둘 다 엄청난 절세를 해왔어요. 페이스북도 아까 보니까 거의 한 4천억 원 가까이 절세를 한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법인차 리스나 이런 걸 따지면 엄청난 절세를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절세를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좀 더 세련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세련미를 넘어서서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들 친족들에만 휴머니즘을 보이지 직원들한테는 짤 없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절세 기법뿐만 아니라 짚고 싶은 게 그거예요. 페이스북은 절세를 하면서도 직원을 먼저 생각을 해요. 직원을 챙긴다고요. 기업이 바라보는 시각이 창업주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바라본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절세를 하면서도 자신들만 챙기고 있어. 너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홍길동이나 로빈후드를 언급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페이스북의 절세 기법을 보면서 홍길동이나 로빈후드 같은 의족의 풍모가 엿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반면에 우리나라 그룹들이 하는 절세는 그냥 한낱 도둑에 지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자리와도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오늘 페이스북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절세 기법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10,000년 전의 농업혁명이야. 에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박 PD는 누가 부탁을 했었을 때 잘 들어주시는 편이시잖아요. 거절 잘 못하잖아. 아 저는 사람 봐서. 에이 제가 보니까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뭐 부탁할 때 거의 거절 못하던데. 사람 봐서 하니까요. 아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근데 제가 그래서 전 팬티도 좋은 사람들을 입어.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들이 여러 가지 부탁이나 지시를 할 때가 많은데 이걸 모두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박 PD 같은 사람들은 진짜 괴로워요.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할 텐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명한 거절법. 5가지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5가지를 박 PD한테 알려주려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거절을 할 때 이렇게 하래요. 상대방에게 지금 불편한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예고하자. 뭔 얘기냐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내가 거절할 것이라는 암시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단가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에이 됐어 이러지 못할 거 아니야. 좀 더 자연스럽게 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론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당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아주 좋아요. 매너 좋고. 근데 아마 상대 중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럼 꺼내지 마.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두 번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전달하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이건 좀 안 돼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통계나 객관적 사실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사례 이런 거를 들면서 거절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료 가격이 작년에 10%나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단가로 맞춰서 하게 되면 저희가 2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단가를 후려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건 동의하시나 봐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협상을 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연인이든 가족이든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로 이야기를 꺼내거나 마무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전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저도 좀 궁금했는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격을 책정했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나의 사정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이 정도로 어렵다. 좀 이해해달라. 좀 더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아주 세련된 화술이에요. 근데 또 욱하는 상대방은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럼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의도를 전달하자. 뭔 얘기냐면 여기도 사례가 있네요.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줄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 주셔야 원하는 품질의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도 아주 세련된 화법입니다. 예. 다섯 번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자. 뭔 얘기냐면 거절을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붙이란 얘기인 거예요. 너무 제 입장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문을 하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쁘더라도 뭐 당신 입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아는 놈이 네 얘기만 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거절 못하잖아. 앞으로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조금 몸에 체득하셔가지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거절해보세요. 근데 이 5가지 모두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향을 나도 공감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아주 세련되게 나의 뜻도 전달하고 아주 훌륭한 소통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거절할 일들 많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법 한 번씩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현명하게 싸우지 말고 이런 거절법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정가의 보도는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